인선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전격 회동을 갖고 공동정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갈등이 완전 해소될 것인지 주목되는데요. 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유정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 어제 인수위 일정까지 사실상 보이콧하면서 거취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그 갈등이 어제 만찬 회동으로 극적으로 봉합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들은 브리핑에서도 어제 회동은 화기애애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철수 위원장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인선과 관련해서 많은 조언을 얻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당선인 대변인 측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제 갈등 봉합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며칠 전부터 좀 이런 기류가 감지가 됐었죠. 특히 안철수 위원장의 측근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을 돌연 사퇴하면서 장관으로 갈 생각도 없다. 이런 발언이 사실은 이런 조짐의 하나의 첫 시작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리고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그 마지막 장관 인사를 발표하면서 기자들이 묻는 질문도 인선에 대한 질문보다는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면서 당선인의 답변도 글쎄요, 뭐랄까 약간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네. 이런 답변을 하면서 회피하지만 갈등의 조짐이 있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네. 저녁에 늦게나마 만찬회동으로 좀 봉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과 이제 당초 약속했던 공동정부 이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건 인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번에 마지막 그 장관 인선까지 보면서 뚜렷하게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유추되는 인물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같이 추구하고 있는 공동정부의 어떤 상징성이 드러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정부라는 게 꼭 자리를 나누는 것이 공동정부일까라고 하면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통치 철학을 공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정과제를 얼마만큼 안철수 위원장이 대선 경쟁 과정에서 내세웠던 또 그동안의 정치 행보에서 주장하였던 내용들이 받아들여지느냐를 저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아직 그것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제는 아마 윤 당선인이 그렇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안철수 위원장을 설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동정부 인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국정 철학과 또 공약, 국정과제에서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인사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 윤석열 캠프 인사들 중에는 지금 장관에 임명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능력이 없어서 안 됐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많은 사람 중에 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청문회 과정을 거칠 때 문제가 될 만한 소지에 있는 사람들 한번 걸렀을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청문회를 이겨낼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또 제외했을 것 같고 그렇게 치면 사실은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들의 풀이 얼마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윤 당선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최종 적임자가 아니었을 뿐이다라는 얘기도 인선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안철수 위원장이 오해하거나 섭섭할 만한 요인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두 분이 어제 공동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이 정신을 깨지 않겠다라고 공식 선언한 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우려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가 좀 더 큰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당선인 측이 후속 인사에도 안철수 위원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좋은 인물을 선보일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차관급이나 공공부문 인사에서 안 위원장의 의견, 인선이 많이 반영될까요? 아마 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봉합이 됐다고 애들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과연 실제로 봉합이 됐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렇게 잡음 없는 인수위는 역대로 없었다라고 안철수 위원장이 며칠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위원장이 큰 잡음을 만들어낸 셈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단일화 합의를 했을 때 3월 3일 날 그때 당시에
종이 쪼가리 믿지 말고 나를 믿어달라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했던 당시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가 떠오르는데 결국에는 합의문 하나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총리직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공동정부 인수위부터 공동정부 이런 얘기 했었는데 24명의 인수위원 중에서 8명을 안철수계 인사로 임명을 하면서 아마 국민의힘이나 당선인 측에서 이걸로 계산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은 내각에 들어가야죠. 그래야 공동정부가 제대로 실현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1차 내각 인선을 면면을 보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과학기술 복지 분야 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추천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임명된 인사들이 그렇게 당선인 측에서 얘기하듯이 어마어마하게 능력과 인품과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냐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마 굉장히 서운함과 배신감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 간의 약속일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대국민 약속이었죠. 단일화해서 당시에 두 후보가 교집합으로 내세웠던 건 단 하나밖에 없었죠. 정권 교체라는 가치였는데 그 밖에는 공유하는 철학이 있을까? 같이 공통으로 맞물리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는데 그렇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 합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여지는 모습은 뭐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어제도 당선인은 뭐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는 비단 추천한 인사가 내각에 안 들어가는 것 때문에 배제된 것 때문에 화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전혀 통보나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봉합이 됐다고 하니까 지켜는 보겠습니다만은 그 봉합이라는 것도 양쪽이 그거 아니면 지금 선택지가 없는 거죠. 0.7% 차이로 당선된 당선인이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을 이끌어갈 어떤 동력이 필요한 것인데 아마 이 공동정부 안철수 위원장과의 이런 관계가 깨지고 나면 양쪽 다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또 위험하고 동력도 확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봉합은 된 것 같은데 장관에 한 명도 못 들어갔는데 뭐 차관 또 공공기관 인사 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여기에 뭐 인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이 일정을 취소를 했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출근을 하면서 공동정부 정신 훼손될 일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각에 실제로 지금 인원 안철수 측 사람이 없는데 이 공동정부가 진정한 공동정부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선이 공동정부를 국민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저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선이라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 내부는 알 수 없지만 각각이 많은 사람들을 추천했을 겁니다. 그 추천 인사 중에는 정말 능력이 있지만 청문회를 회피하고 싶은 분, 또 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분, 또 옆에 분과 어떤 병합이 그러니까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중복되거나 조금 또 배제해야 될 원인이 있었던 분. 저는 정말 인수위나 당선인 측에서 인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안철수 위원장에게 당선인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선이 충분히 어떤 뭐 숫자대로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20%냐 30%를 반영했느냐를 갖고 그럼 공동정부가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평가했을 때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니 대선 막바지에 단일화를 한 게 결국 그러면 일자리 좀 몇 개 얻기 위해서 그런 지분 얻기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하는 저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됩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갖고 있는 중도로서의 외연 확대 또 그분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 또 의료 부분, 보건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국정과제에 어떻게 녹아내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장관급으로 인정받고 있는 많은 공공기관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 인사에서 조금 더 지금 안철수 위원장의 목소리 또 추천 인사들이 반영이 된다면
저는 지금의 잡음은 좀 초기에 인수위나 정부 구상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그냥 당연한 통과 의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언컨대 인사에는 다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오랜 논의와 숙고 끝에 이루어졌던 DJP 연합을 저희가 떠올려 보면 그렇게 했어도 한 2년 정도 지속이 됐거든요. 그 연합 정부가. 그리고 그때 DJ는 과감하게 총리부터 또 경제 그 부처 인사들 다 전적으로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 윤석열 1기 내각이 어제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예선이 거기에 과연 당선인이 그 공언한 대로 능력과 인품과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냐 그거 아니었잖아요. 어떤 균형이나 그 안배도 없었고 또 그거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그거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어떤 통합과 균형이라는 차원에서의 메시지가 보여졌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고요. 또 열어놓고 보니까 동문, 후배, 잘 아는 사람, 측근 아니면 MB정부 청와대 뭐 이 정도로만 다 인사가 구성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안철수 위원장의 마음이 더 아마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천했던 인사들 지금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가장 지금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벌써 그냥 자진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함량 미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혹은 이미 지금 지명된 인사들이 본인이 추천한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거나 굉장히 국민이 무릎을 칠 만한 그런 인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 데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약속 위반이자 배신감이 컸다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그렇게 오랜 수기 끝에 진행됐던 DJP 연합도 결국은 2년 정도 채 못 갔는데 하룻밤 사이에 캔맥주 먹으면서 이루어낸 단일화 공동정부 구상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40일 만에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거다. 저는 이렇게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로 김필곤 법무법인 오늘 대표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김 후보자는 2021년 2월 서울 고법 부장 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3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인물입니다. 네, 청와대 측은 이번 인선에 대해 인수위 측과 협의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인수위 측, 이 감사위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 이 임명 문제를 두고도 대립을 했었는데 이렇게 인수위 측과 청와대가 협의를 해서 인사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이제 지금 뭐 인수위 쪽의 반응이 지금 나오지 않아서 뭐 저는 저게 협의가 정말 된 건지 아니면 청와대 일방적인 발표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발표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저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말 균형과 객관적, 그다음에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너무나 선관위의 편파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왜 시작이 됐습니까? 저는 그거는 선관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관위원회 위원 선정은 청와대의 말대로 인수위와 협의하고 또 협의를 떠나서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또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사였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 문제를 두고는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문제로 국회 법사위가 시끄러웠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로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갑니까? 장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전제도 뭐 제가 답할 사안이 아니고요. 거기에 답을 하지 못한다라면은 장관은 여기에 찬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수사, 표적 수사, 기획 수사, 정말 먼지털이식 잘못된 이런 수사도 있었고요. 적어도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일부 잘못된 형사사법 체계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이런 거 수사 대모질에서 수사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문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자, 수사 못하게 하는 장관님, 것이다 하면 나중에 그러면 얘기하시고요. 이 부분에 그러면 대해서 조수준 의원님의 질문한 거에 대해서 생각은 문재인 답변하십시오.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 수사를 대해서 검찰이 하는 답변하십시오. 것이 마땅하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선 이후 여야 모두 협치를 강조했습니다만 어제 법사위에는 고성 그리고 대립만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에도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앞으로 여야 강대강 대치 더 가팔라질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당선 3월 10일 날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처음에는 대통령 집무실 블랙홀에 빠졌다가 두 번째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또 두 번째 블랙홀에 빠진 셈인데 두 가지의 공통점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앞으로 이 강대강 국면이 더욱 더 심화될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의 모습이 아마 그걸 입증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수완박 같은 경우에 이제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죠.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맞다라고 했던 것이고 김호수 현 총장도 맞다라고 한 것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과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고 했던 분들이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죠. 그 논란이라는 것이 이거를 찬성 반대의 차원이 아니라 시기를 좀 조절하자, 완급을 조절하자 이제 이런 문제였는데 결국에는 당론으로 채택이 된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한동훈 장관 이제 후보자 지명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인데 당내에서도 조금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것에 대해서라고 생각했던 의원들조차도 한동훈 후보자 지명으로서 이거 정말 안 되겠구나.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슈가 지금 이 검수완박 또 한동훈 후보자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셈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법사위에 저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선 끝나자마자 아시는 것처럼 산자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3년 동안 묵혀둔 수사를 재개한다거나 그리고 그 수사를 하면서도 왜 3년 동안 묵혀둔 걸 지금 하느냐에 대해서 동부지검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민주당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당론을 정하는 의총 하는 그날 오후에 나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새 정부에 코드 맞추는 거, 비위 맞추는 거 아니야라는 것을 오히려 동부지검이 역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한동훈 그 검사장이 무죄 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또 김건희 여사와의 수시 통화 뭐 이런 장면들이랄지 녹취록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런 모습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검사들의 어떤 집단 반발 그 모습 보면서 아마 국민들이 어떤 생각하실까 싶어요. 검사도 공무원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말 못하고 있는 공직자들 또 공무원들이 국방부와 여가부 아닐까요? 거기에서 뭐라고 지금 반발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요. 국방부는 지금 돌연변약을 맞아서 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가부는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서 해체 전담반을 지금 자처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사들은 모여서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민주당에서 이렇게 항의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이 막강한 검찰 권력을 조금 축소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국민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점에서 앞으로 국회의 산도 넘어야 되고 또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이 부분들이 산 넘어 산입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이 지금 대통령 임기 안에 이걸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빼든 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는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 그리고 다음 날 윤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 검찰 권력을 둘러싸고 양측이 모두 진영 대결, 강대강 대치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때문에 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출발점이 어디 있냐, 좀 그것부터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왜 밀어붙이냐, 그러면서 많이 비판을 했죠. 지금 검수완박 이 관련된 입법 문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심지어는 야당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참여연대, 민변, 또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정말 국민들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상대방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면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독재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왜 그것을 지금 집권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입법 독재의 지금 저는 마지막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이걸 밀어붙여야 되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반대하는 의견들 중에서 그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다 걷어들였을 때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패스트 트랙으로 밀어붙였던 공수처의 지금 역할을 보십시오. 준비가 안 된 공수처는 정말 무용지물이고 정권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갖고 논란이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수사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참 본인이 찔린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들이 임명한 무수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한 사례를 지금 들어서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모 눈에는 모밖에 안 보인다고. 저는 그런 식의 단정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나 한동훈 후보자 역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두려운 걸까요? 오히려 국민들은 본인들은 검사의 권력을 이용해서 적폐 수사를 하고 나서 본인들의 임기가 끝나고 본인들이 대상에 오를 것 같으니까 검사의 모든 권력,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그런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이 결코 의심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정치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권력들은 아무도 수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정말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정말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 발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검사 파견해서 또 수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합동수사단 꾸리면 검사 파견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덮기 위해서 찔리는 거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는 좀 넌센스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은 검경 수사권 분리하고 또 6대 그 범죄에 관해서만 검찰이 수사하게 한다라는 걸 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문제가 뭔지 보완하고 또 공수처도 보완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완급을 좀 조절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이제 그러나 당론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이 후보자를 지명을 함으로써 이미 이거는 그 야당과의 협치, 또 국민과의 소통, 통합 이런 거는 물 건너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당선인의 일성이 야당과 협치였는데 앞으로 2년을 어떻게 해나갈지 협치밖에 없다. 잘 소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과연 소통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점심, 저녁 식사하는 모습들, 당선인 모습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지금 소위 민주당 인사들과 무언가를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본인의 복심이라고도 불리고 저는 원조 윤핵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만 이런 한동훈 후보자를 이렇게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 이거는 정말 그 문제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나는 그 이전 장관들의 폐해를 받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수사지휘권을 문서로 하지 않아도요. 검찰 출신이고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냥 눈빛만 봐도 아는 겁니다. 검찰이 또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매우 이 시점이 부적절하다. 또 인사라는 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 지명은 저는 굉장한 패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또 검찰까지 또 반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개탄스러운데 여기에다가 그 불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를 둘러싼 논란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까 인선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논란이 있었고요. 그 전에 그 편입을 위한 스펙 쌓기 봉사 활동을 아버지 정호영 복지부 장관이 당시에 부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했다. 일명 아빠 찬스 의혹이거든요. 이 그렇죠. 문제 소식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국 장관 사태, 가족 사태 때 저도 이제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압수수색하고 제대로 조사할 거냐 이렇게 SNS에 올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너무나 판박이처럼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학부생으로서 논문을 쓰고 또 아버지가 병원장 으로 있는 그러니까 부원장 시절에 또 딸과 아들이 전부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특별 전형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 아들이 입학을 하고 그 전에 딸이 입학을 하고 근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특혜는 없었다 그리고 다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벌써 이제 말들이 보도된 걸 보면 어긋나는 지점이 있고 또 설사 특혜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건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는 거라서 이거는 청문회에서 아마 굉장한 제보도 많이 쏟아질 거고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본인이 아들 같은 경우에 자소서에 그 두 편의 논문 쓴 게 있는데 거기에서 뭐 본인의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뭐 했던 거다라는 걸 자소서에 이제 기술을 했는데 같이 논문 작업에 참여했던 석박사들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봐도 벌써 팩트가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렇게 했을까? 하필이면 특별 전형이 처음 생기던 해에 아들이 입학을 했을까? 그 전해 일반 전형은 떨어졌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많은 이제 강성 지지자들은 조국 장관 수사 때만큼 똑바로 해라. 검찰이 똑바로 하고 압수수색 들어가고 소명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저는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장 출신인데 후보자 그러니까 당선인의 40년지기 친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구여도 좋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인사라면 친구라도 능력 있는 인물이면 장관 후보자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벌써 부실 검증 아니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의 과거 칼럼 문제랄지 그리고 지금 아들, 딸 이런 특례 입학 의혹 문제랄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제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정호영 당선자 낙마하면 그 자리에 복지부 장관 추천하는 인사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실 검증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어서 민주당에서도 아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인선이 어렵다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만큼 기준이 높아서 그렇다는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 정 후보자는 특혜 없었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172석에 민주당이 자리 잡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인수위가 그렇게 설렁설렁 인사검증을 하고 후보를 지명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혹이 있는 부분, 저는 국민들의 충분한 의심을 살 만한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진실은 청문회에서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저는 조국 장관의 또 SNS 활동입니다. 자기 나만큼 뭐 검찰에서 압수수색 해봐라 뭐 다 좋은데요. 그럼 본인은 끝까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본인도 잘못했으니까 너도 그 잘못한 것을 똑같이 당해봐라 인 건지
저는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억울하다는 건지 아니면 나도 잘못이 있지만 너도 그렇게 해봐라고 하는 건지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조국 장관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인의 자녀 입학과 관련된 부정, 법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언사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부분 명확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다른 후보자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청문 대상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후보자가 아직 답변을 준비 중인데 이것을 마치 무슨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관련 국회의원들이 보도 자료를 내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일종의 마녀 사냥의 느낌이 보이는 이런 언론 플레이 같은 것들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인사청문회의 개인적인 사항은 비공개로 하자 자기네들이 그랬는데요. 저는 이런 잘못을 여야가 바뀌면서 자꾸만 반복될 게 아니라 어느 누구 하나쯤은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가 충분히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 전에는 의혹을 제기하되 그것을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검증하고 또 청문위원들이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검증할 때 많은 제보들이 또 들어오죠.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실 조국 장관 문제도 언론 검증을 통해서 촉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제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검증을 하고 있고 청문위원들도 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윤석열 당선인의 1년 전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조국 장관 수사 또 한동훈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조국 장관 수사 이런 걸로 지금 장관도 되고 사실은 대통령도 된 셈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그랬는데 최고의 에이스라고 하면서 후보자로 지명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마찬가지 패턴의 어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부실 검증이죠. 그리고 과거에 그 잘못된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권 교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대로 된 인사하고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후보자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대목에서 민주당이 사실은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해서 작년에 재보궐선거와 올해 대선에서 저는 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국의 강을 좀 간신히 넘는가 싶더니 이제는 다시 조국의 우물을 스스로 파서 그 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저는 송곳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잣대가 조국 때는 이랬으니까 조국은 이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만 회자되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가 자꾸만 유발한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다시 조국의 우물 속에 빠지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유발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도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공평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 거죠. 기준은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고 검증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압수수색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례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은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도 전 장관도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윤석열 당선인이 과연 그럼 무엇이 다른지 인선 과정에서 어떤 차이점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걸 우려한다면 검증을 정말 제대로 했다면 절대로 이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오전 당선인 측은 정호영 후보자가 떳떳하게 소명할 수 있다면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청문회에서 본인이 소명할 예정이라며 기다려달라. 이렇게 언급을 해서 그러면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이런 상태로 언론에 문제 제기만 한다고 해서 지명 철회를 하고 자진 사퇴를 한다면 지금 172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흔들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청문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결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조국 장관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문제 제기가 있었고 사실은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정도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까 봐 좀 걱정이고요. 아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가장 차별적인 것은 뭐 인선을 자기 측근을 앉히지 않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정말 뭐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되는 자리에 앉히지 않는 일, 또 사실은 임의적으로는 있지만 아무도 행사하지 않았던 수사권 발동을 하는 이런 법무부 장관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실천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게 아니고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그 법무부나 행안부에는 정치인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인물인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에는 본인의 고등학교 후배를 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연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지는 저는 조만간 판가름 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관련해서도 추가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부인 재산 증식과 관련된 논란이 제기가 된 건데요. 한 후보자의 청문회 26일 전에는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동산 이해 충돌 의혹 등을 놓고 민주당의 송곳 검증 예상이 되죠. 그 한덕수 후보자가 지금 이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말기에 총리를 1년을 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DJ 정부에서도 이랬다, 참여정부에서도 총리를 했다, 이제 이러면서 마치 청문회에 통과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참여정부에서 이랬다고 해서 청문회 무사 통과다, 뭐 이런 등식은 없죠. 그리고 그간에도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부인 그 현금 자산이 이제 10년 사이에 12억 원이 늘어났고, 이제 직업은 뭐 전업주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뭐 소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개인전도 열었고 또 판매한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고가의 미술품이라고 하면 재산 신고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또 포함된 바도 없고, 또 더 큰 문제는 또 신용카드 최근 5년 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영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나머지 동안에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제기된 문제가 워낙 많아서 뭐 김앤장의 그 고문료랄지, 그다음에 외국 기업의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외국 기업의 뭐 임대료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후보자 그 배우자의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아마 조금 총리 후보자도 굉장히 조금 청문회가 만만치 않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한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거를 문제 제기했던 게 김우겸 의원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우겸 의원이 기자 출신이면서 사실은 과거에 윤석열, 김만배의 관계가 뭐 형 동생하는 관계라고 해서 굉장히 또 스토리텔링을 잘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데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의 답변이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이슈화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뉴스에 나온 대로 정말 한 뭐 10여 원 정도 재산이 늘어났다고 하면 국민들이 의구심을 살만합니다. 근데 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부간 증여가 있었다고 하니까 한덕수 후보자의 재산과의 좀 비교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제 미술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술품은 제가 기억할 때 아주 과거에는 재산 등록에서 빠져 있었을 겁니다. 이게 가치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설사 재산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갖고 적정하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서부터 그림을 갖고 있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건 참여정부나 DJ 정부 때 근무했다고 해서 무사 통과가 아닌 것처럼 그쪽 사람이 아니고 MB 사람이거나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이분론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 시각을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당선인 쪽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 사실 초보잖아요. 그런 거를 보완하고 또 경제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한 것인데, 이제 아마 무난하게 청문회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기대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철저히 검증하겠다. 네, 이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김연아 두 분의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